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체육대회 날 알록달록한 만국기가 가로지른 그 밑에서 우리는 달리기 시합이 출발선에 서곤 했습니다. 우리는 차오르는 숨을 고르고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누르며 그 벅참과 긴장을 견뎠습니다. 체육선생님이 서서히 깃발을 들어올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아득하고 떨리는 순간인지 아실 겁니다. 깃발이 내려가고 발이 땅을 박차는 찰나에 가슴이 아플 만큼 차오르는 것이 아마 설렘이라는 걸까요? 시간을 보내고 나이를 먹어 가끔은 세상이 지루하고 세상에 시큰둥해지는 지금도 시작은 늘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 벅참과 긴장을 온몸으로 느끼며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설렘을 쫓아 라디오 문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창의 이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입니다. 첫 회인 만큼 청취자분들이 이 방송에 대해 많이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 라디오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요? 네. 라디오 문창은 협성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생회 및 교수, 학우분 등의 협조를 얻어 문예창작학과 편집부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문예창작학과 웹진 문창에 업로드되는 방송입니다. 라디오 문창은 문학 및 문학 콘텐츠 관련 내용들을 취급하며 문창인들의 보다 원활한 교류에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헷갈리시겠는데요? 너무 각잡고 어려운 단어만 얘기한 것 같네요. 물론 문창인에게는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 재주가 있다는 걸 잘 알죠. 그래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라디오 문창은 문학과 더 넓게는 우리 생활 전반에 둘러싸진 문화 콘텐츠들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다루는 방송입니다. 웹진 문창이 문창과 학우, 교수, 동문, 더 나아가 문학 및 문학 콘텐츠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라면 라디오 문창은 그런 웹진 문창의 취지에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콘텐츠로서 기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수록된 웹진 문창은 내년 2014년 3월에 시작될 문창지 시범호인데요. 내년 봄에 출발할 본격적인 웹진 문창이 맛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애정을 갖고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라디오 문창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인혜아구가 코너 소개를 해주시죠. 네, 푸른 우체통이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문학계나 문학계 그리고 우리 문예창작학과 내의 최근 근황이나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러면 바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학과 소식입니다. 며칠 있으면 문창과 1년 중 가장 큰 행사, 바로 문학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3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일째에는 학교에서 조별 합평회와 주제 토론, 그리고 졸업한 동문 선배들을 초빙해 진행하는 강연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주제 토론이 2대2로 진행될 예정이라 예상치 못한 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네요. 네, 세미나 두 번째 날부터는 학교를 벗어나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청평으로 가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날에 조별 합평회에서 정한 문제작들을 중심으로 종합합평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문창문학상 수상식을 거쳐서 졸업하시는 4학년 선배들의 졸업작품 발표회를 마지막으로 세미나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문창과 행사 중 가장 문창다운 행사이기 때문에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중간고사를 넘기고 나니까요. 2013년도가 어느새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편집부에서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2013년의 학과 활동을 정리하는 문창지를 마지막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문창지는 11월 하순에 나올 예정이고요. 학생 작품과 강연회, 문화 콘텐츠 특집 등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학생들의 1년을 집약한 결과물이 종이 문창지로서 마지막으로 출간되는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내년 3월에 첫 출발하는 온라인 문창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가을에 개봉된 관심작 몇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9월에 장준환 감독, 김윤석 여신구 주연의 스릴러 영화 화이부터 시작해서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극찬을 받고 미국에서 역대 가을철 개봉작 흥행 1위를 기록한 SF 영화 그래비티가 17일날 개봉했고요. 23일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톰 행크스 주연의 캡틴 필립스가 개봉하면서 가을 영화들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가을은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영화 개봉의 비성수기라 할 수 있는데요. 트위터나 영화 관련 사이트들에 올라온 글을 살펴보니까 비성수기인 와중에도 이런 볼만한 영화들이 나와줘서 다행이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화이는 대체로 주연들의 연기에 압도됐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비티는 무중력 상태를 실감나게 연출한 연출력이 대단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캡틴 필립스는 실제 선박 납치 사건을 중심으로 톰 행크스의 연기와 그 유명한 본 시리즈의 연출을 맡았던 폴 그린그래스의 연출이라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비티는 이번 연도 통틀어서 정말 기다려왔던 영화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가을 영화 흥행 1위를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기대작들이 나올지 잠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10과 잡음이 있었던 강동원이 주연을 맡은 액션 스릴러 영화 더 X가 개봉 전부터 9.5점의 네티즌 평점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11월엔 곽경택 감독, 류호성 주연의 친구2가 과연 원작보다 나은 후속작은 없다는 불문율을 깰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남다른 기대를 모으며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개봉 전부터 잡음 아닌 잡음을 일으켰던 두 작품인 만큼 좋은 작품이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은 문학계 신간들의 소식인데요. 개미, 뇌, 천사들의 제국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제3인류가 10월 말에 출간된다는 소식에 베르나르의 팬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죠. 정식 출간에 앞서서 다음과 예스24에서 온라인 연재를 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베르나르는 11월에 내한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사 일정을 알아보시고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엔 특히나 국내 메이저 소설가들이 작품을 많이 내놨는데요. 조정래의 정글만리, 정유정의 28회에 이어 이번 가을엔 윤대녕의 도자기 박물관이 신간으로 나왔습니다. 윤대녕 작가의 7번째 소설집인 도자기 박물관은 고통에 대한 사유와 삶의 이면에 대한 성찰이 집약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감성이 충만해지고 사색이 깊어지는 때라고 하잖아요. 계절이랑 맞물려서 읽기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너를 마쳐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광고 듣고 잠시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창을 제작하고 있는 편집부에서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편집부가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학생회랑은 뭐가 다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편집부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문예창작과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적 요소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팀입니다. 이렇게 라디오 제작하거나 학술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미나 집을 발간하고 온라인으로 문창지를 발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생회 일은 하지 않고요. 저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만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편집부 활동을 통해 큰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여러 선배들과 부원들끼리 모여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입 여러분들의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대본, 편집, 기사글 쓰는 것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과 이력서 한 줄이 필요하신 분은 실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고요. 단순히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도 환영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가능성과 상상력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실 곳은 라디오 파일 아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편집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부원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첫 회 특집에 맞춰서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뿌듯합니다.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놀랍고 기뻤던 소식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제 동기이기도 하죠. 문예창작학과 11학번인 강소진 아구가 재학 중에 동화 인기 프로젝트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일단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여기에 강소진 학우 분을 모셨는데요. 수상 소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취미가 이야기 만들기였어요. 친구들과 여러 에피소드를 만들어 연기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죠. 중학교 때 친하던 친구 중 한 명은 흘러가는 얘기로 넌 커서 작가가 될 것 같다는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글쓰기를 개인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으나 글쓰기 대회나 공모전 나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수상의 목적보다는 도전한다는 거에 초점을 두었죠. 글을 써서 남에게 보여주는 거를 좋아했던 저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제 글을 자주 보여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어느 과에 가야 할지 고민하던 때 선생님은 제가 글을 자주 보여줬던 것을 보시고 문예창작학과에 지원하는 게 어떠냐고 상담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협성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왔어요. 처음으로 글쓰기에 대한 이론과 창작을 배웠어요. 글 쓰는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자 글 쓰는 일이 저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저에게 맞는 일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어려서 5군데의 초등학교를 다닐 정도로 이사를 많이 다니고 경험을 많이 했던 저는 제가 경험한 사건들을 글로써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글을 쓰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을 했죠. 허나 항상 글을 쓰면 듣는 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쓰는 글들은 행동과 말투가 어린아이 같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장점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느낌이 묻어나는 동화작가가 되자고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어요. 수상한 작품 중 하나인 인기 프로젝트는 소심하고 존재감이 없던 6학년까지 살던 주인공이 활발하고 인기가 많던 세라라는 전학생을 만나 인기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인기가 많아지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인기가 많아지는 것에 이야기가 그치지 않고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 바뀌는 나와 원래의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성공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남겼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초등학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감정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인기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시절 때 한 친구가 실제로 실천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인기를 스스로 만드는 친구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기억 속에 저장해뒀다가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 친구에게 얻은 느낌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남들도 그렇게 봐준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인기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바꾼 성격과 행동을 좋아하는 것이 과연 성공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담이란 캐릭터를 이용해 여운을 남겨주었죠. 두 번째로 쓴 작품은 산으로 고향 뽀삐라는 작품이에요. 백구를 주워 키운 꼬마가 재개발로 이사를 가자 백구는 버려졌고 자신이 약해서 버려진 줄 아는 백구가 백구산에 가서 강한 개로 성장을 해서 주인에게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은 동화예요. 산으로 간 뽀삐는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울의 주택가 지역이 아파트로 재건설되면서 이사갈 때 큰 개들을 버리고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개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사람들은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개들을 포획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 개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썼어요. 부족함이 많은 제가 당선이 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전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희 과에는 저보다 글을 더 잘 쓰고 노력하는 학우들이 많아요. 제가 당선이 된 이유는 글을 잘 쓰기 때문이 아니라 자주 노력을 하고 도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엽서시 문학 공모전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시로 투고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당선이 꼭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어요. 다른 학우 여러분들이 글을 자주 쓰고 투고를 한다면 저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글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글 쓰는 일을 본업으로 삼고 싶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글을 쓰고 꿈을 키워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희망과 교훈을 줄 수 있는 동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동문 선배님이신 김다정 선배님이 이번에 소설 바통으로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실천문학 개간지 2013년 가을호에 필명인 김하율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이 실렸으니까요. 학우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분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저희도 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분발하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성대 제18대 문예창작학과 학생회장 한광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협성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우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라디오 문창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라디오 하평의 시간입니다. 라디오 하평에는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상적으로 하고 나던 작품 하평을 그대로 라디오로 옮겨와서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심탄회하고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누구나 다 하평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수님 없이 터놓고 까보자는 얘기죠. 그렇지만 확실한 근거와 논리는 있어야겠죠? 네, 이번엔 첫 회의니만큼 특별히 게스트분들을 초대했는데요.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학생회장 한광진 학우분과 총무부장 성미량 학우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창작혼 인문학의 선두주자 제18대 문예창작학과 학생회장 한광진, 총무부장 성미량입니다. 이렇게 문창 라디오 개국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 과에서 처음 하는 건데 제가 게스트라니 너무 기쁘네요. 네, 저 역시 매우 기쁩니다. 이게 처음이라 뭐 다들 뭐 익숙치 않을 수도 있죠 뭐. 예,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MC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목소리 좋은 분 두 분이 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혹시나 남자가 한다길래 편집부의 그 08학번 박모 씨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돼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고요.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이제 게스트 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하평회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편집부원들과 학생회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라디오 파일과 함께 작품 파일을 첨부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작품을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룰 작품은 이재원 학우의 인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작품을 이제 내놓고 평을 이제 받게 된 편집부장 이지연이라고 하는데요. 1회라서 그런지 이제 작품 모집을 못해서 저희 내에서 작품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럿 계세요. 제가 좀 그래요. 평을 듣고 좀 네, 그럴 거긴 한데 까이더라도 마음 곱세게 잡고 할 테니까요. 네, 제발 그러면 나긋나긋하게 까주세요. 저 상처받아요, 진짜. 그러면 자유롭게 한번 저희끼리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한광진하고는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인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다들 제목을 자꾸 틀리시더라고요. 아가씨 아닌데. 네, 네. 그러니까요. 자꾸 막 모 방송국에서 한 그 네. 인어 아가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이니까 나긋나긋하게 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없는 셈 그렇습니다. 치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작품의 첫 인상은 약간 좀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첫째는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소설로 치면 이건 분명히 단점이죠. 그게 긴장감이 너무나 쉽게 풀어진다는 거. 아, 그 마지막에 2, 3개월고 생각하기 너무 마지막에 너무 쉽게 풀리지 않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었죠?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이내하구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줌마들의 저녁 수다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인지 병실 한편에서 또 와하하 웃음이 터졌다. 남자는 옆에서 계속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남자의 말에 이끌려 순간순간 새큼달달한 레몬향이 섞인 바닷바람이 불어 살갗에 스치는 듯했다. 그가 꿈결처럼 말하던 지중해 바다가 떠올랐다. 나는 한숨을 쉬며 그리다만 장미를 응시했다. 그러나 나는 곧 종이장을 넘겼다. 다시 새하얀 장이 나왔다. 네, 그동안 되게 아주 어려웠던 것 같은 갈등이 마지막에 좀 맥없이 풀리는 듯한 느낌도 있죠? 예, 저도 좀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확실히 모든 이야기는 극적 긴장과 흐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되게 허무해질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 예전에 약간 좀 경우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벼랑 위의 포뇨라는 작품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되게 끝에 쉽게 풀려서 허무하지 않아요? 아, 네, 그렇죠. 되게 굉장히 막 바다가 막 범람해서 막 도시를 덮치고 막 사람들이 막 죽을 뻔한 위기에 겹치는데 아주 심각했는데요. 그 좀 약간 좀 우습게 말하면 디오에 나오는 이무기처럼 이 전문 아, 그 표현 진짜 와닿는다. 디워 음. 디워 와닿는다. 네. 와.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그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백분토론에서 많이 얘기한 데우스 엑스 마키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 네. 그런 것 때문에 독자들한테는 약간 좀 허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일단 제 생각에는요. 이 작품에 세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랑 거짓말 청년, 옆자리 아줌마 셋이 나오거든요. 근데 각각의 이야기가 흥미롭기는 한데 이걸 하나로 엮어서 짜올리는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착하다고 쓰고 바보 같다고 읽어야 되는 그런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이 너무 제각각의 이야기들이라 이 인어공주라는 소재랑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제일 좀 돋보이셨나요? 예. 새 이야기 중에 뭐 가장 뭐 돋보였다고 할 정도 물론 다 모든 이야기는 다 좋았는데 제 생각에 돋보였다고 할 정도로 긴장감이 넘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소설에서 가장 임팩트 있던 장면은 첫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이렇게 육두문자를 많이 날리고 네, 처음이 아주 세게 시작하는 네, 소설이에요. 굉장히 셌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왜냐면 이게 이지연하고 평상시 이게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지연하고가 평상시에 숨기고 있던 페르소나가 나오나 평상시에 말을 잘 하지 못했던 페르소나가 나오나 왠지 좀 그렇잖아요. 욕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욕하면 나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느꼈는데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 약간 좀 쓰고서 본인이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쓰고서
본인이 당황해가지고 좀 마지막에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실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래요? 없는 셈 치고 하겠습니다. 그 나이폴에 쓴 미겔 스트리트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각 장마다 이런 한 개인들의 이야기를 단편처럼 좀 풀어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책 전체에 걸쳐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마을 이야기를 이루고 그게 하나의 장편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럴 수가 없죠. 일단은 단편이고, 네, 그렇죠. 네, 분량상으로도 단편에 이렇게 그 개별적인 인물들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실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요. 네, 칭찬을 하자면은 네. 읽기는 굉장히 편해요. 사실. 네, 술술 잘 읽혔습니다. 네, 문체도 되게 정갈하고 네. 깔끔하고 되게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문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이 등장을 하니까 네. 되게 궁금해하면서 네. 쭉쭉 읽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인어공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바다 거품이라는 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되게 좋으셨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몽글몽글하다. 네, 네. 뭔가 감성을 건드리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 부분을 아주머니 이야기 다음으로 좀 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인어공주 이야기도 잠깐 하자면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컴플렉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신데렐라 컴플렉스처럼 네. 누구나 다들 그 인간인 이제 공주를 부러워한다고 그리고 봐야 되겠죠? 이 약간 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네. 자기의 뭔가 희생해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되게 어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 비록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도 알지라도 나는 나의 이상을 향해 가겠다는. 네. 그리고 그걸 감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동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 본연의 어떻게 보면 현대 이야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단하죠. 지금 봐도 현대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왜냐면 대부분 해피엔딩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아쉬운 거는 이 소설도 해피엔딩이라. 보면 그렇죠. 희생 모티브가 이 세 인물들의 이야기에도 다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버리려고 하죠. 내던지려고 하죠. 거짓말 청년은 동료를 위해서 좀 자기를 희생하면서 결국에는 그 회사로부터 괴리되는 결과를 낳고, 옆자리 아줌마는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실상 치료를 포기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인어 이야기를 매치를 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인어 이야기가 자꾸 집중이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너무 그 인어 공주 이야기에 너무 약간 좀 너무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지 않았나. 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끝나고 나서 너무 급작스럽게 끝났다고 느낀 거는 인어공주 이야기 하이라이트는 그 부분이잖아요. 마지막에 거품이 돼서 사라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어공주 이야기 저희가 희생 모티프도 얘기했고 네. 그 인간의 이상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전하고가 그 인어공주 모티프에서 어디에 집중했는지를 사실 별로 알기는 좀 힘들어요. 단지 그냥 슬프다는 거에 집중을 한 건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정말 희생 모티프에 집중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지. 저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어공주 이야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그 내용에도 인어공주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과연 그 나오는 세 이야기 중 어느 부분이랑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전 그랬죠. 혹시 여기서 글쓴이 분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아이고. 아, 어떡해. 아, 네, 일단은 아, 글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쓴 거를 거의 이제 의도를 비껴 나가게 읽으셨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인어공주 이야기가 왜 제가 그걸 이제 모티브로 썼냐면, 희생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안데르센 동화집을 이제 완역본을 읽으면 한 3분의 2는 인어공주의 어떤 그 인간 세계로의 갈망, 뭐 왕자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갈망 이런 게 되게 커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왕자를 만나서 그 다리가 생겨서 왕자를 만나서 뭘 하는 거는 되게 비중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화 자체가 포커스를 뒀던 거는 그 인어의 그 땅으로 올라가서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거기서 잡은 포인트가 인어가 꼬리를 이제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어는 인어인 채로도 굉장히 예쁘고 뭐 목소리도 되게 아름답고 성품도 되게 좋고 이런데 목소리를 버리면서 다리가 아파가면서까지 그거를 이제 인간 세계에 올라가서 했어야 했나. 인어인 채로도 충분히 왕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게 안타깝다라는 그 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러한 연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느끼는 그런 연민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 인어공주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잖아요. 아까 그 예. 연민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깔고 있는 정서는 연민이 분명히 맞는데, 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더 이제 진중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다. 그게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접목시켜서 이제 이 인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착한 남자 얘기도 나오고 이제 옆집 아줌마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표정들이세요. 네. 아니요, 이렇게 이해가 설명을- 너무 잘 네. 가는데. 들으니까 또 소설이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 있죠. 생각에는 그 모티프를 잘못 잡은 이유는 인어공 그러니까 자 이전하고 말하는 거는 인어공주의 그 가난 연민이잖아요. 아니 근데 연민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자아의 모습을 만족을 그거잖아요. 자아 만족, 자기의 모습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 아니 거기서 행복을 찾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아가려는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수단을 이렇게 하지 말자, 선택하지 말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굳이 다른 가치를 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중심된 얘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마지막 9페이지 보시면요. 밑에서 11번째 줄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보시면 그의 거짓말은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기도 했다. 라고 주인공이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좀 나쁘다는 거는 누구한테 이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근데 실제 자기는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게 거짓말뿐이 없어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여건에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이제 거기다가 넣었는데, 여기까지 제가 읽으면서 쫓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네. 부족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공통적으로 많이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바를 이제 캐치를 못하는 거는 제가 그걸 표현을 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죠. 저희가 아니, 그러면은 죄송스럽네요. 그러면은요. 제 아니, 생각에는 네. 그 안타까운 이야기하는 게 인어공주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가 네, 사람들에게 통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이지연 하구가 갖고 있는 네, 인어공주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네, 네, 이 캐릭터에게 이입을 시켜가지고 네, 독자들에게 그런 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건데 인어공주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 모티브에서 약간 좀 핀트가 살짝 나왔다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인어공주는 남들이 다 해야 돼서 한 게 남들이 다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어공주가 거품이 됐지만은 저는 딱히 인어공주가 그때 불행했을까? 예, 왜냐면은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그런 말 있죠. 편지에 그런 말 썼잖아요. 네. 기억해주기 바란다. 네. 서서히 타들어가는 것보다 한 번에 불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인어공주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외모 컴플렉스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인어공주에 깔려있는 모티브 자체가 인어공주 자체의 이야기가 가진 게 남들이 해도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거기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식으로 본인의 모습에 행복해야 된다. 그럴 거면 차라리 저는 약간 좀 다른 동화를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 이제 동화가 참 그런데 현재 이제 저희 국내에 나와 있는 판이 좀 변형된 것도 많고 그림책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원본을 좀 각색을 많이 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인어공주가 왕자를 이제 구해서 해변가에 놓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창피해서 돌 뒤로 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들보다 못하다는 열등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 싶어서 어떤 쟁취하고 싶어서 그런 걸 희생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어공주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포커스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네. 뭐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어공주가 어떤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한 그런 식의 이야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저도 알고 있고 그거를 제가 충분히 이야기 속에서 제 쪽으로 설득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해봤는데 이제 좀 이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서 이제 이전하고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거는 디즈니의 영향이 큰 것 그쵸? 같아요. 디즈니가 다들 네. 인어공주 생각하면은 막 언더더시 그죠 막 이런 거 언더더시 하고. 그죠 언더더시 그래서 언더더시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소설 부목에서 번역이 창피하다고 됐다면은 인어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뀔 수 있는 그 단 한 줄이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인어공주는 그쵸 언더더시죠. 네. 네. 그 실제로 이제 인어공주를 쓴 안데르센이 그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욕망이 굉장히 큰 그렇죠. 사람이- 아동 문학론 때 한 네, 거죠. 네, 네, 아 맞아요. 저도 안데르센 제가 발표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동화를 쓰는 그 능력을 좀 등한시했다고 해요, 안데르센이. 그러니까 분명히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건데 다른 가치를 쫓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어공주의 이게 그러니까 되면서 그런 게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어공주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캐치를 했고, 근데 제가 분명히 설득을 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제가 작품 내에서 제 네. 쪽의 그런 견해로 끌어왔어야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죠. 그러면 혹시 강력하게 그런 생각을 어필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거를 초고로 이제 고쳐서 지금 이 본이 나온 건데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 보면은 이제 여자가
그러면은 이제 인어공주가 자기 화를 부른 거냐고 물어보면은 남자가 아니다, 이게 가엾다는 거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쪽의 대화 전체가 그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게 약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고치고 고쳤는데도 네. 그 정도밖에 어필이 안 됐다는 거면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약간 너무 약간 텐션이 약간 너무 적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텐션이요? 예, 긴장감이 약간 낮은 게, 왜냐면은 인어공주는 정말 자기 그렇게 된 절박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그럴 만한 상황이 주어져서 독자들에게 긴장을 준 건데. 그렇죠. 그리고 상황 네. 자체도 인어공주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기 이제 그런 변화를 맞닥뜨린 바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주인공은 이미 그 상황이 종결이 됐어요. 종결이 되고 병원으로 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인어공주랑 1대1로 비교하기에는 긴장감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어공주에 비하면은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약간,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그 너무 그 약간 좀 열린 결말이 좀 해도 괜찮지 않았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이면 이지연하고가 그런 주제를 잡았다면 사실 저는 그 순간에 좀 더 집중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정말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해피해피하게 끝나버리면은 결국 그러면 주인공들이 하는 게 되게 없어 보여요. 아, 진짜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집이 떨어지고 삽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동화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읽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 이거 참 초반에 욕도 나오고 좀 깔끔하게 깔쌈하게 간 줄 알았는데, 아 이건 편집하세요. 네. 욕도 나오고 좀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소설이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동화처럼 끝나버리는 거죠. 동화로 시작해서 소설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소설적 긴장감을 가지고 시작해서 동화적인 엔딩으로 끝나버리면은, 좀 실망감이 좀 더 많이 커지죠. 예. 물론 물론 뭐 요즘 드라마들이 좀, 그러니까 약간 보면서 드라마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드라마들이 그렇잖아요. 네, 이런 식이죠. 되게 네. 네. 제 오로라 공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는 루비 반지를 봅니다. 아, 루비 반지. 루이 반지랑 왕관의 가족들을 자주 보는데, 그거 보면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들 해피엔딩이라는 걸.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하나 밝혀지고, 네. 사실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가족이고, 막 숨겨진 재산이 몇 억씩 있고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면 항상 그 끝은 동화잖아요. 동화스럽게 끝나긴 하는데 그 동화스럽게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잖아요. 되게 뭐 자신을 방해하는 연적이 있고, 네. 아니면은 방해가 될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표독스러운 주인공, 그런 캐릭터 있나? 아, 표독스러운 거야 뭐 많긴 많은데. 네. 최근에 오로라 공주 보면 그런 역할 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안 봤는데. 아. 그냥 아유, 명성만 들어서. 네. 저는 거기 가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거치잖아요, 정말. 네. 거기서 막 그런 약간 속칭 말해서 약간 좀 막장스러운 상황도 네. 있고, 그런 걸로 정말 긴장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데, 이렇게 너무 긴장이 없으니까 전 이게 제일 안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죠, 결국엔. 깊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네. 해프닝으로 그냥요. 네. 그냥 너무 그냥 좋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잃은 것도 없고, 예, 네. 그렇죠. 굉장히 병실에서 이렇게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럼 혹시 추가로 이제 덧붙일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좀 형식적인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문장 호응이 어색한 부분이 은근히 있어요. 주로 5페이지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5페이지 6번째 줄을 보시면 내온을 등지고선 얼굴이 어두웠지만 다오는 손은 충분히 크고 두꺼웠다 라는 문장이 있죠. 어두운 얼굴이랑 크고 두꺼운 손이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얼굴은 어두웠지만 말투는 밝았다 같은 표현이 호응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순이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5페이지 마지막 문장에 그 여자도 꽤 화려하게 뛰어들지 않았어요. 바다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 제법 있어요. 꼭 영어 번역체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직접 입에 담아서 읽어보면 좀 어색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면 5페이지 22째 줄에 반점으로 한 문단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문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덧붙이실 얘기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본인인지 되게 약간 좀 혼동을 한 것 같아요. 아, 본인 작품이 아닌 것 같았다 이렇게 느끼신 건가요? 그러니까 동화를 컨셉으로 잡다 보니까 아 이거 결말도 동화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버려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명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다른데 포커스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온화하게 하면서 치유물 이런 식으로 치유물. 하려고 하는데 네. 뭐냐면요, 그러니까 힐링. 스펙타클하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긴장감 있게 하려면 한 인물한테 집중을 하는 게 좀 좋은 구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지금 인물이 좀 여러 나오고 비중도 그만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일상적인 분위기를 좀 그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스무스하고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별 난관 없이 그냥 어떤 그렇구나 하는 식으로 알고 그렇게 가는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칠까요? 근데 되게 시시한 이야기에서도 네. 이야기는 만들 수 있다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좀 건방지네요. 되게 건방진데. 아닙니다. 네. 일단 동화를 아직도 읽고 있는 어른, 동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른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왜냐면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그런 주제가? 왜냐면은 그런 동화 주인공이 그 남 주인공이 동화를 읽을 수 있는 만한 상황도 충분히 대시가 됐어요. 네. 왜냐면 사람은 원래 조금씩 사회의 쓴맛을 겪을수록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서 뭐 레포트에 시달리고 성적에 시달리다 보면은 그래도 초딩 때가 좋았는데 멋모르고 뛰어다니던 초딩 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좀 더 자신의 그 순수했던 시절 그쪽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좀 키덜트라고 하잖아요. 네. 장난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른들이 쓰는 장난감을 그렇죠. 키덜트라고 하죠. 네, 포켓몬 같은 거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이미 저는 그러한 설정 하나만으로도 그런 것만으로도 이미 괜찮은 소재고 그래서 그거만으로도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꼭 엄청난 일이 있어야지 그거를 해야겠다는 것도 별로 좀 이미 솔직히 여기 있는 애들은 이미 좀 일상생활에서 약간 좀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싶었지만 일상적인 것에 약간 좀 벗어났어요. 네. 근데 약간 좀 그게 정말 심하게 벗어난 게 아니고 너무 약간 진짜 조금 약간씩 이제 예. 비껴 나왔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제가 뭐 말하면 계속 말하면 좀 건방지고 그런 점이 그러니까 부족한 것 같다. 어떤 이제 흥미거리를 이제
예,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더 일상적이라서 더 재밌을 수 있지 않아요? 일단 물론 일상적이라서 재밌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명의 이야기가 잘 합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공 하나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다른 것들이 정말 약간씩 서브 플롯들로만 기능을 했다면 저희가 이지원 하고가 의도했던 것처럼 잘 따라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뭐 청년의 이야기로 들어갈 때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거든요. 깊게 들어가면서 혼란스러워요. 그쵸. 그리고 단편 소설에 네. 약간 좀 그것도 있는데.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또 아주머니 이야기로 가는데, 아주머니 이야기도 약간 좀 뜬금없이 나와서 휙 던져진 듯한 느낌이 있죠. 네, 그럼 여태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한 줄 총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먼저 해볼게요. 저는 삼색 아이스크림 같은 소설. 삼색 아이스크림도 맛있어요. 근데 세 가지 맛이 섞이지 않고 따로 들어있죠. 딸기, 초코, 바닐라, 이런 익숙한 맛들인데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 가보면 그쵸.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맛이 섞여서 색다른 처음 보는 이름을 단 아이스크림이 되어 있거든요. 이 소설도 이지원 하고가 저희의 이런 일반적인 생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그런 식으로 이 작품 속 요소들을 잘 종합을 해서 뭐 인어공주와 밤을 이런 독자적인 맛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네, 그럼 한강진하고는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제가 한 줄 평을 하자면요. 고사성어로 정리하겠습니다. 용두섬이라고 하죠. 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끝은 미약하리. 이렇게 정리할게요. 전반부에 있던 긴장을 후반부에 끝까지 이끌지 못한 점이 아쉬운 소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쁜데 이런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별로 안 바빠요. 뭐 세미나 준비하느라 잠을 못 자는 정도? 네, 저 역시 별로 바쁘지 않습니다. 뭐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 정도? 네, 생얼로 학교 나오는 정도. 이거 편집해 주세요. 세미나 준비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세미나 준비는 아무래도 문창과에서 가장 큰 행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들의 좀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이 도와주는 후배가 같이 나왔어요. 성민이하고가 나왔는데 뭐랄까요? 내가 이제 세미나 소개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세미나 소개 좀 할 수 있나? 예, 그럼 나온 김에 세미나 좀 소개 좀 해도 될까요? 네, 예. 해주세요. 예, 성민이하고 이번에 세미나 준비하느라 힘들죠? 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큰 행사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일정 같은 것도 이제 그냥 놀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배우고 더 이렇게 그렇게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타임테이블 짜는 것도 좀 신경 많이 써야 됐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저번 세미나와 달리 이번엔 좀 변경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성미랑 하고도 작년에 가봤겠지만은 뭐 세미나의 주인공은 주로 재학생들이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졸업하는 4학년의 비중을 좀 늘려서 약간 좀 졸업 심사에 관해서 좀 더 엄격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다들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네. 하면은 다들 오셔서 다들 즐겁게 1년 동안 자신들이 쌓은 1년 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학문적 성취를 보여주시고 같이 나누고 교우 관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세미나 장소랑 날짜는 우리 총무부장 성미령 하구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저희 이번 2013학년도 2학기 세미나는 청평 풍림 리조트에서 11월 6, 7, 8일에 진행되고요. 11월 6일 같은 경우는 청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오전에는 다 같이 모여서 대표작을 선정하고 토론을 한 후에 특강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7일 아침 풍림 리조트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세미나 일정을 마치고 8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네, 세미나 정보 감사하고요. 저희 편집부도 성공적인 세미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문창 라디오 개국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처음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방송이 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남의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 살피라. 이와 같이 하는 내 말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대의 길을 가라. 법정의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의 한 연입니다. 한 발자국 내딛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한 발자국을 뗄 순간이 왔네요. 시작은 어쩌면 설렘으로 두근대는 것을 넘어서 자칫하면 심장이 멈출 만큼 무척 무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휘청거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스스로 살피고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믿으며 곧게 차근차근히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길을 곧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